어때? 좀 강해 보인다. 이건 여기다 놓자. 혹시 들어오셨네? 어서 오십시오. 벌써 26분 정도가 들어오셨습니다. 네. 26분 들어오셨는데 좋아요는 8개밖에 안 되는 건 뭡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좋아요를 눌러서 인기 동영상으로 갈 수 있게 하자. 이거는 돈 벌려는 목적이 아니다. 중도들이나 좌점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목적입니다. 잠시만요. 저 스피커에서 나와가지고 저걸 좀 줄여야겠네. 아닌가? 그쪽 스피커 줄여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알종알 애청자 여러분. 자, 오늘도 실시간 방송을 자료를 띄우는 법 아직 몰라서 그냥 맨 입을 사용해서 여러분께 자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종알종알 팬 여러분들은 자료 때문에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방송이 없어질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제가 준비가 되는 대로 따로 20분에서 25분짜리 영상들은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2년차까지의 업적들을 비교평가한 그런 소책자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처음처럼 간첩처럼 신영복, 북한 에이전트 임종석 이런 책자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다 또 저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 사업도 해야 하고 근데 사실 저는 좀 많이 게으르고 그래서 많이 시간에 쫓기는 듯 합니다만 조만간 예전에 방송했던 그런 종알종알 특유의 그런 조금은 빠른 듯 하지만 사람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자료를 올리는 방송 역시 녹화 방송으로 계속 업로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의 주제 전에 어저께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문재인이가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 한 것마다 논평을 내놓으려면 아마 제가 24시간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자기 임기 내가 아니라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 연내 종전선언을 반드시 이루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연내 종전선언이 안 되면 스스로 하야하겠다. 뭐 이런 내기라도 걸으면 모르겠지만 국민한테 투표로 붙이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지금 통일을 원하는 국민이 몇 프로가 되는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또 통일을 원한다 하더라도 어떤 식의 통일을 원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자기 혼자 주사파와 그 종북 무리들 새끼들끼리 원래부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북한 위주의 통일로 가면서 그 전 단계 가장 처음 단계인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여기서 이상한 게 제가 이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라고 크게 각 그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면서 헤드라인 뉴스로 꼽았는데 정말 볼 때마다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종전선언하고 즉 평화협정을 원하죠. 평화협정을 하려면 바로 종전선언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까 미국은 핵 폐기가 먼저다 라고 해서 지금 트럼프가 얘기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럼 이런 상태에서 미국을 그래도 우방국이고 혈맹이라면서요. 우리의 동맹이 더욱 강화가 됐다면서요. 근데 왜 미국을 압박합니까? 원래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대표라면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가 아니라 연내 올해 안에 북한의 핵폐기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고 핵폐기가 진행되는 과정을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북한을 압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놈은 대가리가 완전히 뭐 문주사라고 요즘 별명이 붙었던데 문재인 주사파 생각은 미국을 압박하는 거예요.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어라. 얘네가 핵폐기 한다라고 이야기한 그런 정도만 가지고도
미국 너네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핵폐기는 천천히 지켜보자. 뭐 이런 겁니다. 미국에게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갖고 북한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을 했고 폼페이오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다고는 하지만 언제 북한이 약속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간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해놓고 뒤로는 확성기 틀고 확성기 꺼놓고는 대남으로 공작원들을 난파했던 게 북한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정말 너무도 빨리 잊어버립니다. 천안함에 대해서 저들이 그렇게 부정하는 것, 이런 건 역시 북한의 소행이 아님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면서 한국의 자작극임을 제기하는 그런 단체들을 우리가 놔뒀지 않습니까? 북한이 우리 젊은 아들, 그런 형제, 동생, 이런 자식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게 불과 7년, 8년 정도 됐습니다. 2010년도에 일어났으니까 이제 8년 정도 됐죠.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는지 북한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서 김정은 역시 보기보다 무슨 독재자가 아니다, 뭐 잘생겼다, 뭐 호남형이다, 잘 웃는다, 별 병신 같은 지랄들을 다 하고 있는데 걔는 자기가 연설할 때 졸았다고 총살을 하고 다 아시다시피 고모부도 고사포로 쏴 죽이고 자기의 배달은 이복형이지만 어쨌든 형을 독살을 해서 죽인 정말 무서운 독재자의 살인마입니다. 왜 언제부터 우리나라 국내 방송에 김정은은 우리가 가장 적개심을 가져야 할 대상임을 설명하기보다는 더 친근한 이미지, 야, 북한과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까? 원래는 자연히 걔네가 붕괴되면서 무너졌어야 하는데 그것을 지금 링거를 꽂아놓고 계속 생명줄을 연장하고 있는 게 문재인의 주사파 새끼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연내 이루겠다 얘기하는 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을 압박하는 거고, 이거는 한미동맹 자체가 이제는 없어질 지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연방제로 가는 길에 제일 처음에는 전작권 환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시작전권 환수를 요청한다. 이미 요청했습니다. 2017년에.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그럼 우리도 경비 줄이고 좋다 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전작권이 환수가 되면서 종전선언이 끝나면 한미연합사 해체하고 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부터는 전쟁이 일어나도 우린 내전이 되기 때문에 미군, 유엔군은 개입하기 힘들고, 물론 중국군도 개입하기 힘든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입장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라 북한애가 지금 어떻게든 무엇이든 아주 다 까베고 다 넘겨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라는 게 두렵다라는 거죠. 종전선언 자체가, 그리고 평화협정 자체가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는 먼저 선 비핵화를 완벽하게 실현된 후에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협상 과정이 진행하는 중에 무슨 핵도발을 할 것도 아니고 핵폭탄을 쏠 것도 아닌데 왜 먼저 종전선언에 이렇게 목을 매는지, 그게 주사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걔네들 머릿속에는 온통 정통성이 있는 북한 위주의 통일밖에는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이념적으로는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릴 북한의 무엇인가 약점을 잡히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저렇게 비정상적인 행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종전선언은 완벽하게 비핵화가 CVID가 완전하게 끝나고 나서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자, 미국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종전선언, 너네가 만약에 완벽하게 핵폐기가 다 끝났다고 한다면 너네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북한 체제를 보장을 해주겠다. 북한은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김정은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이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현대 국가의 지도권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왕정 체제인 나라,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따로 왕이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상이나 이런 다른 내각들을 두지 않습니까? 왕은 그냥 상징으로서의 왕인 거죠. 그런데 얘는 왕이 다스리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체제 자체가 전 세계 역사에도 유례가 없는, 근현대사에서는 아예 유례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 체제를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영원히 장마당 경제로 보낼 것도 아니고, 자, 북한에 억압받는 주민들, 유엔에서 계속 제기하고 있는
북한의 인권 유린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눈 감고 그냥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죠. 김정은 역시 그걸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자체가 완벽한 비핵화, 그게 이루어진다면 대북 제재 정도는 풀어줄 수 있겠지만 미국이 앞장서서 체제를 보장해 줄 수도 없습니다. 미국이 지금 우리 방패로 삼는 것은 대한민국이에요. 언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핵 셔틀이 됐습니까? 빵 셔틀이 됐나요? 북한에서 얘기 받아다가 미국에다 넘겨주고 미국에다 전화해서 50분간 사정을 하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통일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재인이 하루하루 벌리고 발표하는 이 내용들을 보면 진짜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제가 새벽에 잠을 깨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무엇인가 해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남북한 화폐 통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에 끝부분에는 이곳 캐나다 밴쿠버에도 북한 관광 안내문, 홍보물들이 붙어 있더군요. 그 부분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남북한 화폐 통합. 참, 이 제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사전 영상에 댓글에 굉장히 많이 화들을 내셨던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화폐 개혁이 아니라 화폐 통합입니다. 자,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식의 화폐 통합인지 신동아에 실린 그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자, 화폐 통합 논의를 시작하자라는 제목의 신동아에 실린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는 북한 내에서 어떤 산업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게 가정입니다. 저도 목 좀 축이고 하겠습니다. 자, 북한 내에 어떤 산업을 투자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거나 어떤 경비를 지불하게 될 때 지금은 달러 또는 중국 화폐인 위안화밖에는 지불할 수가 없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외환관리법도 있고 또는 재경부에서도 또 따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나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 돈을 지불해야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북한 돈 자체는 이미 휴지입니다. 여러 가지 편리한 도구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화폐 통합을 하자. 이게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예로 쭉 들어가는 게 이런 겁니다. 철도, 항만, 도로, 이런 근간시설이 반드시 필요해야, 또 회사들, 공장들을 지어놔야 사람들이 투자해서 들어왔을 때 그게 원활하게 해외로 수출이 되고, 광산, 예를 들어서 광산을 개발한다고 해도 개발해서 굴착을 해서 그것들을 1차 강옥을 하든 2차 강옥을 하든 아니면 원자재 상태로 수출을 하든 도로가 있어야 하고 띄워야 할 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근간 시설들을 투자하는 데도 화폐 통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국 내에서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이어가자고 하는 게 대기업 내에 사내 유보금으로 북한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환경을 만들려면 또 화폐 통합이 필요하다. 미친놈이죠.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가장 위험 부담이 큰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까? 얘는 사내 유보금이 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사내 유보금을 털어서라도 북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더 웃긴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어떤 그 신동아에 실려있는 기사의 내용들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모든 국가들은 북한의 하드웨어, 즉 그 지하 자원이죠. 광물, 이런 쪽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는데, 아니 당연하죠. 북한이 지금 가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업하기 좋은 환경, 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들이 우수해서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 계층이 많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갖고 있는 자원을 자기네 스스로 기술력,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개발하지도 못하는 걸 외국 회사에다가 위탁해서 개발해서 공동으로 나누겠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투자하는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당연하게 단 하나도 없겠죠. 그런데 얘는 역설적으로 이게 한국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 개념인
북한의 금융 시스템에 투자한다면 우리가 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읽으면서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어려운 것들, 이런 여러 북한의 상황, 뭐 통일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에 가장 크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과 화폐를 통합하는 길이고, 이렇게 하면 북한에서 버는 돈을 또다시 북한에 재투자해서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가 결론입니다. 참 궁금해져 가지고 이 글을 올린, 아니 신동아도 그렇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이유도 궁금하지만 하여튼 어떤 새끼가 이런 글을 썼나 봤더니 남오연이라는 변호사입니다. 소속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자문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참 어쨌든 이 사단법인 남북문화교류협회라는 사단법인은 제가 잠시 뒤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화폐 통합을 해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아시죠? 어떤 마트 대신에 길거리에 서 있는 노점상들끼리의 모임 자체가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그 장마당 내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게 북한 화폐입니다. 그리고 북한 화폐도 위조 자체를 안 한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값어치가 없어서 위조할 의미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도 달러나 위안화밖에는 통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한국의 화폐와 북한의 화폐를 통합한 그런 화폐 통합을 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화폐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랬더니 다른 기사, 제가 참 자료를 올려드릴 수 없는 게 안타까운데 다른 여러 가지 기사에서는, 자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화폐 통합이라는 그 자체를 온라인 가상화폐,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 아시죠? 블록체인이나 이런 내용들, 이거에 대해서는 차라리 다른 전문가들한테 들으시고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렇게 온라인 가상화폐로 그들에게 지불하는, 우리가 통용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을 하자. 이거 획기적인 거다. 굉장히 좋은 거다. 우리는 앞서가는 걸 좋아하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앞서가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정말 예를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각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정상적인 화폐로 취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하나는 양도세라든지 누구의 실질적으로 누구의 소유라는 걸 명확하게 밝힐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쪽으로 점점점 몰아서 가상화폐 쪽까지 간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누가 북한에 돈을 퍼줬는지, 문재인인지 임종석인지 조국 새끼가 마지막에 사인한 건지 정해구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려는 거죠. 도대체 누가, 북한에 돈이 넘쳐나가지고 잘 사라지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국민임금이 먹고 뭐고 재정 자체가 완전히 바닥을 향해서 치솟고 있는데 누가 썼냐 이거죠.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어렵게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몰타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에다가 항만, 도로, 철도, 공장 이런 것들을 한국의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금으로 투자하길 바라고 거기에 연동돼서 따라오는 게 화폐 통합을 주장하는데, 정말 이렇게 무책임한, 나름대로 지식인, 변호사라고 하면 지식인일 수 있는데 이렇게 무책임한 발상을 하고 그걸 심는 신동아도 참 한심합니다. 자, 개인이나 기업이 도박성 투기를 하다 망하면 회생이나 구제라도 받습니다. 그러라고 국가가 있는 거니까요.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회생을 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도박성 투기로 북한에다가 항만, 도로 모든 것들, 철도까지 전부 다 새로 만들어 놓고 공장들 쫙 지어놨는데 개성공단 같은 사태가 딱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에서 너네 나가라. 무력으로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거기다가 다 투자해서 인프라 구성해 놓고 여러분들은 아무 권리도 찍소리도 못하고 다 물러나와야 돼요. 왜? 핵보유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전쟁 원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미군도 없어요.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일진에게 빵 사다가 주는 빵 셔틀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 돈으로 빵 주워가며 잘못 싸웠다고 매 맞아가며 그렇게 지금 우리가 나라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한 번 강조하는데 이런 영상들 좀 청년들, 중도들이 볼 수 있도록 많이 퍼날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베네수엘라 아시죠?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만큼의 지폐를 쌓아놔야 바나나 하나 정도 살 수 있는, IMF 항의 방문 했다고 지금 어제도 뉴스에 나왔던데 때늦은 후에
항해 방문하면 무엇합니까? 지금 세계는 이념 전쟁이 아니라 경제 전쟁 중인데 망한 나라에 어느 나라가 과연 눈길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한국이 이 상태에서 망해버리면 지금 IT 세대는 예전에 10년 걸릴 게 지금 2년, 앞으로는 2년 걸릴 게 2개월 걸릴 게 2주밖에 안 걸립니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데 한국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재기는 불가합니다. 예전에는 그 변화의 속도가 그나마 늦었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그걸 따라잡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 무너지면 그냥 끝장입니다. 베네수엘라는 그나마 자원이라도 있죠. 지금도 석유라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70%가 산악인 지역에 관광으로 먹고 살 겁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지만 이 끊임없이 화폐 통합이 나오면 그 화폐 통합이 불가한 이유들을 학계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도대체 우파 학자라는 새끼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지 그걸 말을 하는데 그걸 실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문재인이가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데 우파 학자, 우파의 지도급 단체장들 이런 새끼들은 왜 입을 다 쳐닫고 있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체가 없는 이걸 최순실의 국정농단 뭐 어쩌고 이런 건 나왔을 때 생각 안 나세요? 전체 무슨 교수협의회 무슨 어디 종교계 어디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대한민국 시국선언 어쩌고 떠들던 그런 모습 기억하시죠? 왜 우파 쪽에서는 우파가 있는데 분명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득권을 그렇게 뺏기기 싫은가요? 이대로 가면 통째로 뺏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이대로 가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총알이 없으면 이하고 잇몸으로라도 싸워야 돼요. 돌멩이라도 들어서 찍어야 하고. 근데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죠. 네이버 댓글 보면 뭐 어마어마한데 실질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로 어느 곳 하나 시국선언 하나 하는 그런 지성인 집단 지들이 이야기하는 많이 배웠다라는 가방끈 긴 애들 그런 애들이 없잖아요. 그냥 어르신들만 천천히 나와가지고 그 힘든 몸과 그 어려운 그런 형편들을 투자해가면서 태극기 집회를 이어가는 것. 소규모, 중소규모의 정말 시민단체들이 자기의 시간들을 아껴가지고 그나마 거기서 작은 소규모 시위들을 이어가는 것 이외에 뭐가 있습니까? 아, 진짜 한국의 대학가를 좀 돌고 싶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걔네들이 지켜야 될 나라잖아요.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살아가야 될 나라, 내가 지금 결혼을 하는 것, 내가 취직을 하는 것, 내 가정, 내 친구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것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년에 365일 그 중에 단 1시간이라도 자기가 살아갈 나라에 대해서 애국을 어떻게 하면 지켜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이게 젊은 층 아닙니까? 지금 북한의 나라를 어떻게든지 연동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금전적인 재산들, 사회적인 위치,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이미 올라가 있는 그런 위치들을 분등해서 나눠주고 우리는 평가절하가 되고 있는데 왜 젊은 층들이 가만히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불을 좀 지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내상편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전하러 대학을 가잖아요. 연대 신학과를. 그랬더니 선배들이 사회과학 서적을 던져주더랍니다. 그걸 보면서 처음엔 비웃었대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전하러 온 사람이 왜 사회과학 서적 마르크스를 읽어야 되는가 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들을 반드시 교화시키리라 이런 각오로 있었는데 얼마간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하나님 대신 마르크스를 전하고 있더라.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무엇이에요? 아, 미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겠구나. 이게 젊은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한 20대 초중반 아니면. 내가 죽어야 이 나라가 살겠구나.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이런 마음을 못 갖는 겁니다. 안 갖는 게 아니라. 왜? 몰라서. 안내상 하나뿐이 아니라 그 비포 애프터를 보면 그 이전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을 가지고 어떤 신념과 목표를 가지고 꾸준하게 공부해서 대학도 가고 그 이후의 일들을 이뤄 나가려고 하다가 어느 정도 어느 순간에 터닝 포인트가 생긴 거죠.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게 정말 여러 가지 문제인데 정말 가능하다면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비밀리에라도 각 대학들 방문해서 그 사람들, 그 젊은 층들에게 정말 이론적으로 그리고 호소하는 심정으로 가슴에 불씨를 좀 지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지금 되고 있지는 않지만. 자,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화폐통합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흥분하고 화를 내셨었죠. 자, 그분들이 사실 몰라서 그렇지 이번에 처음 제기된 게 아닙니다. 화폐통합은 2003년도부터 꾸준하게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화폐통합은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들의 주장을 다 뺀다고 해도, 자, 주장은 어떤 주장이냐면, 뭐, 유럽에 있는 유로화가 화폐통합의 한 좋은 예이다. 근데 그 유로화 때문에 망해가는 것들은, 그리고 유로화에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선진국들은 아예 언급조차를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독일, 통일 독일, 동독과 서독의 화폐통합도 뭐 나쁜 것만 아니지 않느냐. 거긴 통일이 됐지 않습니까? 통일되기 전부터 누가 화폐통합을 했다고요.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들이 있는데 거짓말로 계속 교묘하게 속여나갑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어떤 형식이든 간에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을 때는 완전하게 붕괴 통일, 흡수 통일까지 가장 무게를 두고 있었죠. 그렇지 않다면 원점 타격, 선제 타격을 해서라도 완전하게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그런 최후의 방법까지 세웠던 것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화폐 통합의 방법을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급진적인 통합, 그 다음에 점진적인 통합, 그 다음에 서로 상호 보완해가는 절충 통합. 근데 문재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재인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북한 위주의 통합이잖아요. 그거 한 가지인데 그 이전에 벌써 화폐 통합을 계속해서 흘리기 시작하는 거죠. 2003년도에 시작해서 2008년도, 2010년도, 11년도 정도까지 있다가 아예 별로 박근혜 대통령 때 2015년에 잠깐 언급됐던 걸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주의를 분산시켜야만 하니까.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가 잊고 있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슈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문재인과 주사파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이라는 걸 우리가 꼭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숙지는 해 놓아야 합니다. 자, 그게 어떤 내용들인지 간단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대 벨트 구축을 통해서 한반도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북방 연계, 경제를 연계해서 추진한다. 이게 어떤 큰 제목 같은 거기도 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동해권 에너지, 자원벨트, 금강산, 원산, 단천, 청진, 나선 그렇게 남북이 공동개발 후 동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한다. 자, 이래서 제가 종알종알 1편에 종북철도 오영식 부분 맨 마지막 끝나기 한 10분 전쯤 보면 자, 왜 오영식이를 안 쳤을까요? 전문가도 아닌데 오영식이 경제활동을 해본 것이라고는 대학 다니다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서 한 1년여 조금 안 되게 과일 노점상을 한 게 걔가 경영을 했던 곳에서 전부입니다. 그런데 철도 사장을 맡겨버리죠. 왜 맡겼을까요? 불과 1, 2년 안에 반드시 북한 철도를 지원하고 북한 내 철도를 완전 현대화시키겠다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라고 한 6개월 전쯤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아무도 신경을 안 쓰셨죠. 제가 외표소 앞에서라도 1인 시위라도 하자. 오영식이 종북 철도 절대로 안 된다. 반대하자. 어쨌든 5개월이 또 끝나고 와서 지금 문재인이 북한에다가 철도를 근대화시키고 현대화시키려고 여러분들의 세금을 쏟아부어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이럴 때 이럴 때 그 공공기관 단체장 정도를 강력하게 우리가 항의를 해서 김기식이 떨어뜨려내듯이 어쨌든 계속 그 혼란 속에 휩싸이게 했어야 되는데 내버려두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내버려두니까 쟤네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고소고발 시위 이런 것들을 이어가야 될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내서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서해안 산업에도 돈을 투자해서 서해안 쪽에도 많은 것들 해안 경협 벨트까지 다 건설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DMZ 환경 관광 벨트를 또 해서 또 거기도 돈을 투자해서 우리가 북한을 많이 도와야 한다.
남북한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야 된다.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서 남북한 하나의 시장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여건 조성, 그리고 남북 시장 협력을 단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다. 생활 공동체를 형성한답니다. 이제 경제 공동체를 넘어서 걔네들하고 생활까지 완전히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뭐 한국 내에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북한 생활 체험 이런 거 이루어가죠. 얘네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지금 계속 실행해 나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화폐 개혁이 아닌 화폐 통합도 계속 주장을 하고 여기저기서 나름대로 학자라는 애들을 통해서 이어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 변호사라는 자가 쓴 글, 그 사람이 속한 단체가 사단법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곳인데, 그곳이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협회장은 이승환이라는 자입니다. 아마 관심이 있는 분도 이 이승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실 겁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왜 생겼냐면 2006년도에, 이게 역시 노무현이가 만든 겁니다. 남북이 남북 경공업 및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 조금 아까 방금 읽어드렸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동해안, 서해안 이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개발을 하지만 나머지 민간업체의 위탁을 통해서도 개발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위탁업체의 대표적인 곳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협회장이 이승환이라는 이야기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2월 정부 위탁수행 비영리 전담기구로 설립이 됐습니다. 자, 이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조금 이따가 다른 연결된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승환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경력을 보면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열린정책연구원 정치아카데미 소장,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민화협 공동의장, 그리고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이렇게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다고 합니다. 대부분 이 사람이 이런 모든 위 단체 소속돼서 했던 위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 세 가지를 요약하면, 대북전단 날리지 말아라. 그 주민들 안전에 위협적인 요소다. 대북전단 날리는 걸 정부 차원에서 막아다오. 그리고 한미훈련을 축소시켜라. 또 북한 자극을 금지해라.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발언입니다. 지금은 뭐 한미훈련 축소하라고 주장할 필요도 없었겠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김기식, 문성근과 함께 내가 꿈꾸는 나라 공동대표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재인의 숨은 실세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사람이 지냈던 통일맞이 정책위원장, 여기가 무엇이냐? 통일맞이가 어떤 곳이냐? 자, 문익환이 아시죠? 북한의 나라를 아주 통째로 넘기려고, 대한민국을 북한의 통째로 넘기려고 가진 애를 쓰다가 죽어버린 문익환. 문익환이의 호가 늦봄입니다. 그 늦봄이라는 문익환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곳이 사단법인 통일맞이, 그 곳입니다. 거기에 정책위원장을 지냈다는 거죠.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김상근이라고 원탁회의, 좌조 원탁회의에 늘 나타내는 목사입니다. 이 민중신학자, 이 아주 빨갱이 새끼가 지금이 아닌 그 이전에 이사장을 하고 있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극도로 싫어하는 이해찬, 걔가 여기 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했던 단체가 열린정책연구원, 여기는 없어졌습니다. 그냥 좌점연구소인데 2004년도 5년도에 있다 말다 하면서 없어져 버렸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주 익숙한 자들이 고문, 상임고문, 무슨 상임 공동대표, 뭐 대표, 그 다음에 감사, 이사 이런 걸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시민평화포럼은 백낙청, 그리고 참여연대, 이태호, 정욱식 이런 애들, 정욱식은 따로 종알종알에도 아마 한번 다뤄야 될 정도로 종북 활동이 굉장히 뛰어난 자입니다. 이태호는 잘 아시죠? 참여연대를 지금 박원순 후계자로서
아주 실질적인 모든 일을 다 담당하는, 얘는 참여연대뿐만이 아니라 뭐 시민단체 연석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에서도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석태 민변 회장도 했었다. 지금 헌재 재판관이다. 세월호 특조위 1기 의장을 지냈었다. 말씀드렸었죠. 자, 이렇게 얘네들은 그 권력의 생태고리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민화협 공동의장을 지냈습니다. 자, 민화협 지금 의장은 상임의장은 김대중의 아들 김홍걸이죠. 삼남. 뇌물 처먹고 나는 벌레로 소이다 어쩌고 저쩌고 시편을 읊어댔던 그 김홍걸이가 지금 민화협 공동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급 대우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파워가 있죠. 이 민화협에 속해 있는 단체들을 보면 한국 내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우파 단체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간첩 북한에 부주석을 보냈던 걔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운형 추모회 이런 것도 민화협에 속해 있는 반면에 ROTC 동주회도 거기 들어가 있고요. 자유천민연맹도 거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민족문제연구소도 가입이 되어 있고 참여연대 민노총 이렇게 한 170여 개의 대표적인 단체들이 짬뽕이 되어 있는 곳이 이 민화협입니다. 이게 뭐 좌우를 가르지 않고 이 민화협이 나중에 하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민화협 하는 자체가 정말 선두 빨갱이 주자 그룹 정도 됩니다. 오직하면 김홍걸이가 상임대표로 초대가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있었던 단체가 6.15 공동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로 있었다. 여기는 아주 대표적인 좌정단체입니다. 6.15 공동선언이 어떤 건지 여기서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늘 주장하는 건 세 가지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 철수, 그 다음에 뭐 연방제 통일하자. 6.15 선언 자체가 연방제 통일하자는 거니까. 그리고 김정일이 죽었을 때 반드시 조문 가야 된다. 뭐 성명서 발표하고 별 개지랄을 떨었었죠. 한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승환이가 여기에 공동대표로 있을 때 북한에서 자기네들끼리 만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2012년 2월에. 그래서 통일부에다가 허락을 해달라고 하죠. 북한에 방문하겠다. 북한 측 6.15 공동실현 실천 북측위를 만나러 가겠다. 그랬더니 통일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지 말아라. 지금은 개성공단도 거의 폐쇄가 될 때고 그때 폐쇄가 되지 않았었으니까 완벽하게. 모든 게 대북과 관계가 안 좋을 때는 너네들도 나서지 말아라 하고 불허를 했어요. 허가를 안 했는데도 이 실천위 남측 실천위 대표 3명이 관계자 3명이 심양에 가가지고 만났어요. 칠보산 호텔에서. 북한이 운영하는 칠보산 호텔에서. 그 호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여기서 그냥 부연 설명하고 넘어가죠. 이 칠보산 호텔에 묵는 한국 내뿐만이 아니라 외국계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람들, 기업가, 목사, 무슨 종교인 또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그 안에가 전부 다 도청이 되고 전부 다 녹화가 된다는 사실은 탈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접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 호텔에 묵으면서 미인계로든 어쨌든 뒤에 그건 부연 설명을 제가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북한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는 그 칠보산 호텔에 통일부가 가지 말라는 것을 완전하게 뿌리치고 중국 침양까지 가서 만났다는 거죠. 북한 관계자. 그 중에 한 명이 위 사단법인의 대표로 있는 이승환이라고요. 이만큼 얘가 정말 앞장서서 종북 행위들을 실천하는 애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름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이승환이라는 놈이. 근데 정치적인 영향력도 상당히 있고요. 57년생이니까 나이도 꽤 있습니다. 뒤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뒤에서 계속 움직이는 애들. 이런 단체, 사단법인의 대표로 있는 놈의 사주를 받아서 거기 고문 변호사가 쓴 글이 남북한 화폐 통합을 이제 거론해야 될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걸 신동아에 실린다라는 거죠. 그나마 우파 언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동아에 그냥 가감 없이 쭉 얘네들의 주장을 실른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이 단체에 대해서 계속 깊게 설명하는 거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로 하기로 하고, 남북한 교류협력 지원협회 지금 말씀드렸듯이 정부의 어떤 위탁을 받아서
다른 나라 상대로 투자를 북한에 받아내는 것들, 또 한국의 대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인 거죠. 자, 이 위탁기관에서 또 하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북한 지하자원 넷입니다. 자, 북한 지하자원 넷. 여러분들이 혹시 뭐 컴퓨터 앞에 계시면 북한 지하자원 넷 이렇게 딱 쳐서 들어가 보면 금방 사이트가 뜰 겁니다. 거기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지하 광물이 어떻게 얼마큼 묻혀 있나, 매장량까지 쫙 올라가 있습니다. 석탄 얼마, 아연 얼마, 텅스텐 얼마, 쭉 철광석까지. 하여튼 북한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지하 광물은 전부 다 거기에 리스트를 올려놨습니다. 그게 북한 지하자원 넷이고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와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맨 밑에 보면 그나마 사기죄로 걸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 북한의 지하자원의 매장량은 국제 기준에 의한 것은 아니며, 이렇게 지금 자기네가 쭉 했을 때 미리 그것들을 규정해 놓은 게 양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국가한테 위탁을 받아서 한국의 대기업 상대 그리고 해외의 기업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는 곳이 매장량 자료조차 정확치 않은데 그런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선전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무의식 중에 그거 알고 있을 겁니다. 북한에는 무지무지하게 광물이 많이 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어느 외국 기업이 북한 전역을 돌면서 광물 조사를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믿고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를 해주길 바란다고요. 도로, 철도, 항만, 공장, 이런 모든 시설들을 한국 돈으로,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투자를 해서, 그러면서 그 북한의 이 지하 광물이 매장량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해놓고 출처 그래놓고 조선중앙연감, 북한에서 발행한 그 연감 하나를 기준으로 가지고 한국 기업들, 해외 기업들한테 공갈치고 있는 사이트가 북한 지하자원 넷이라고요, 여러분. 정말 화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부 위탁기관이고 이런 애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지금 실정입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네, 화폐 통합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통일이 된다는 가정하에 박근혜 대통령 역시 흡수 통일이든 아니면 선제 타격을 통한 완전 북한 붕괴 통일이든 화폐 통합에 대한 계획은 당연히 세워놨었습니다. 그걸 일종의 뭐 내각은 아니지만 어떤 실행 가능성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세워놨어야 하죠. 그러나 이걸 사회적으로 통합을 논의하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떠벌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곧 화폐 통합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 화폐 통합이 되면 간단하게 부연 설명을 하면, 자, 화폐 통합이 되면 북한 화폐를 안 쓰는 게 아니고 한국 화폐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자, 북한 화폐는 어차피 안 쓰니까 완전히 사장된 거니까 그 사장됐다는 걸 어떻게 알면 되냐면, 뭐 태영공사의 책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화폐를 배로 컨테이너로 실어갖고 파는, 북한 화폐의 개념 자체를 해외 어느 은행 가서든 달러나 그 이외에 환전을 해주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해줍니다. 전 세계 어느 곳. 그건 쓰레기란 얘기예요. 그냥 휴지. 근데 한국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해외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 취급하는 거래 은행에 가면 한국 돈은 다 환전을 해줍니다. 미화로 얼마, 파운드로 얼마, 프랑으로 얼마, 전부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게 가치라는 거죠. 근데 한국 화폐는 한국 화폐대로, 북한의 화폐는 북한의 화폐대로 따로 있으면서 통합을 하나 하자. 그냥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런 부분은 다 생략하고, 아니 알지도 못하니까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가지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한국 화폐가 평가절하되는 거죠. 평가를 떨어뜨리고 북한의 돈의 가치, 정말 휴지 조각도 안 되는 것과 같이 연동해가지고 걔네 경조가 60조 원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한다라고 우리끼리 추측을 해가지고 걔네가 가지고 있는 제로, 완전 휴지 조각보다 못한 화폐를 평가 절상을 시키는 거예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네. 통합된 화폐를 누가 쓰겠습니까? 북한만 쓰겠죠. 여러분 한국에서 통합된 화폐를 쓰고 다니실 것 같아요? 지금 한국 화폐를 쓰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유럽의 EU 유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 국경으로
수많은 나라 몇 시간만 가면 다른 나라들이 있고 다른 나라의 화폐들을 계속 환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한국에서 남북한이 뭐가 번거롭길래 화폐 통합을 해야 됩니까? 지금 당장에 통일이 된 것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이 좌좀들은 계속해서 유로도 좋은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독일과 동독과 서독이 통합한 그 동독의 화폐도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해서 물타기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됐습니다. 제가 연방제 통일 안 한다고 했죠. 통일 연방제는 할 겁니다. 연방제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북한에 합법적으로 돈을 퍼준다. 저도 화폐 통합을 들고 나올 줄은 아주 예상조차를 못했지만 어쨌든 화폐 통합을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적극적으로 뭐 어디 포럼이 있다 그러면 우파 시민들을 가장해서 우파 단체들, 우파 학자들 적극적으로 나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정말 통일이 눈앞에 왔을 때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북한이 완벽한 핵폐기 CVID를 하지도 않는데 우리끼리 종전선언을 무조건 연내에 이루겠다라고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 이런 걸 논의해야 될 의미가 없다라고 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파 학자님들. 참. 네, 여기서 소단락을 맺고 일단 질문이 있다면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 하나 하는데 방송 많이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많이 안 보셔도 되는데 500명, 1000명 이런 분들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20명, 100명, 50명 이런 분들도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무장하는 그런 분들이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하니까 들어오실 때 제목이 미리 나가면 아 내가 이거 하나 질문을 해볼까? 이런 질문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하죠. 방송도 봐달라, 알려주기도 해달라, 질문도 준비해달라.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 가야 합니다. 손칼로만 싸우는 게 아니니까 다음번에는 좀 질문도 쭉 올라와서 제가 질문 처리를 하지 못할 정도로 좀 질문도 준비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채채님의 질문이십니다. 바로세훈님, 일부 유튜버는 미국 트럼프가 김정은과 모전의 약속을 한 것이 있어서 통일이 규정사실로 이미 정해져 있다는데요. 걱정할 것 하나도 없이 올 12월이 되면 다 해결되고 평화통일이 꼭 된다고 해요. 근거 있는 말일까요? 그 모 유튜브라는 곳이 어딘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제가 가진 어떤 정보라든지 커넥션, 고위층과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한국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이외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북미 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들이 하는 발언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 거래라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자, 거래라는 건 서로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합니다. 무조건 퍼준다. 무조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거는 사기겠죠. 어떻게 보면 종교 이외에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나라 대 나라, 트럼프와 김정은 이 사이가 서로 통일하기로 합의를 했다. 정전협정에서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네요. 문재인은 정전협정을 할 대상자도 아니에요. 근데 정전협정을 끝내겠다고 합니다. 어쨌든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서로 연동해가지고 무엇인가 합의를 이미 끝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종전협정이 되고 평화통일이 될 것이다. 그 유튜브가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는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절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것만 생각해 보자고요. 방금 얘기했듯이 서로 거래면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거죠. 자,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북한이 원하는 건 돈도 아니고 협정도 아니고 체제 보장입니다. 사실은 체제 보장. 내가 계속 죽을 때까지 어디 쫓겨다니거나 사형당하거나 하지 않고 체제 보장, 체제 보장을 할 수 있도록 미국이 도와달라.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하나 미국이 이야기하는 것은 완벽한 핵폐기를 해라. 그렇게 되면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 이게 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체제를 보장해주겠다라고 완벽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트럼프가 또 거짓말을 하는 게 되겠죠. 어떻게 북한 체제를 보장을 해주냐고요. 이 왕조 체제를 현대에서 그 북한 주민들이 유린당하는 그 인권에 대해서 유엔에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그 체제를 보장해주겠다? 그러면 더 이상 미국은 세계의 평화 수호자가 아니죠.
물론 요즘은 미국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베이스는 기독교적 정신, 자유민주주의적 정신이 바탕을 아직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같은 곳에 김정은에게 체제를 보장해주면서 어떻게 그 이외에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이란, 이라크 이런 중동 쪽에 인권을 얘기하고 억압을 얘기할 수가 있겠냐고요. 미국은 완벽하게 명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한다고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땅땅땅 서명을 하는 순간 그럼 이 둘의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걸로?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북한을 포기할까요? 아니요. 우주로 가지 않는 이상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김정은이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나라를 떠나는 순간 그 순간 김정은이의 안전은 없다고요. 미국의 CIA를 믿고 어느 한적한 섬에 가서 살을까요? 그 돈을 많이 모아놓은 애가?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돈 쓰기를 좋아하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며 권력을 누리고 있던 애가 어느 성으로 자기가 자진해서 그냥 물러가겠냐고요. 어떻게 체제를 보장할 건데요? 그 체제가 보장이 되면서 한국과 통일하는 건 둘째 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어떻게 CVID가 다 되고 완벽한 획폐기가 됐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너네를 체제를 보장해 주겠다. 이 말을 김정은이가 믿을 것 같으세요? 안 믿죠. 걔네들은 계속해서 우리는 획폐기를 그래 언제까지 할 거다 하면서 트럼프 임기 내로 계속 미루고 갈 거예요. 아주 조금씩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될지 압니까? 한국의 문재인이 한국을 대표하라고 뽑아놓은 아니 불법으로 했든 어쨌든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새끼가 한국의 이익보다는 북한을 대변하고 저 개질환을 떠는 게 정말 문제인 거지. 북한은 북한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대한 지금 협상 카드를 가지고 놓고 버리고 있는 중이지 북한이 이미 밑으로 다 협상을 끝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다 정전이 되고 뭐 평화협정이 되고 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겠죠. 뭐 그 사람이 트럼프의 속마음에 들어갔다 나왔든지 뭐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그 체제를 미국이 보장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트럼프의 체제 보장을 해준다고 완벽하게 얘기해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핵을 포기 못합니다. 아니 핵을 포기 안 하죠. 수십 년을 걸려가지고 거기다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핵을 폐기하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그 어떤 유튜브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종목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무슨 좌점 유튜브입니까? 우파 유튜브입니까? 제발 우파 유튜브면 그런 확언성, 알지도 못하는 걸로 뭐 선심성으로 계속 이슈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짓은 좀 그만두십시오. 네,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있나요? 네. 란초님의 질문이십니다. 전라도 사람들은 어쩌다 김대중한테 이용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그거는 정말 따로 제가 한편을 준비를 하긴 해야겠죠. 뭐, 이 전라도의 DNA는 일본 쪽의 DNA와 같다. 그리고 전라도는 옛부터 유배지였기 때문에 또 금강은 거꾸로 흐르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늘 반역의 어떤 무리들이 산존해 있다.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곳이 전라도다. 그래서 뭐 알보칠, 알고 보니 7시 전라도 지역이다. 까보전, 까고 보니까 전라도다. 원래 전라도라 깐 게 아니라 다 까다가 어디 출신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전라도다. 이런 신조어들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전라도라는 이 대한민국의 조그만 아주 이 BCG의 12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조그만 땅덩어리에 비해서 거기서도 또 이렇게 전라민국으로 나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정말 속이 상합니다만 김대중에 의해서 지역 감정이 무조건 전라도가 나쁜 쪽으로 몰아져 갔느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김영삼과 김대중이 쌍방합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남이가를 붙인 건 김대중이도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아무리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분명하게 봤는데 김대중과 김영삼이가 한참 서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개지랄을 떨을 때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걸 딱 붙여서 전라도 쪽에서 뭉쳤다고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우리가 남이가를 역으로 김대중 쪽에서 붙인 걸로 제가 아는데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두 정치인 새끼가 지역 감정을 최대한 이용해 먹고, 특히 5.18 폭동 때 전라도에서는 퍼진 소문이 경상도에 있는 군인들을 보내서 전라도를 몰살하려고 한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그런 선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 선전을 전라도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 자체, 지금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이상하죠.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전라도와 경상도의 어떤 대립이 아니라 전라도 전체가 대한민국, 반대한민국으로 완전하게 가는 그런 계기가 김대중뿐만이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대중이 완전하게 전라도가 반대한민국 정서로 돌아서는데 큰 일을 했으면 확신합니다. 근데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저는 거기에 북한의 공작원들, 북한의 난파 공작의 요주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 제가 생각하는 근거는 이렇게 봅니다. 전라도는 빨치산이 많았던 지역이에요. 그 이전부터도 전라도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좌익들,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전라도 쪽에 DNA 쪽으로 머리가 좀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지식인들이 살면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해방 이후에 좌익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지식인입니다. 그나마 책을 읽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이론적으로 굉장히 좋아서 지지했던 사람들이 정말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을 빼고 그 유라시아, 유럽의 일부, 그 다음에 아시아의 전체가 다 시뻘건색 아니었습니까? 이게 좋으니까 저 나라들이 다 공산주의를 택했지 않겠냐? 그거 그때는 굉장히 잘 나왔을 때 아닙니까? 공산주의자들이. 그래서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경상도나 그 이외의 지역보다 전라도 쪽이 유난히 많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전쟁이 터지고, 이건 제가 생각하는 히스토리입니다. 믿으셔도 좋고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6.25가 터지고 거기에 좌익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인민군에 가서 싸우거나 6.25를 전후로 해서 다 월북을 하죠. 근데 그걸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지 못하고 그 안에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가족들은 한국 땅에. 그리고 제대로 월북하지 못한 그런 군대들은 좌익들과 모여서 여러분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빨치산 활동들을 펼치지 않습니까? 자, 빨치산 활동들을 펼치면서 그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남편이었다는 거죠. 다 죽고 체포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연좌제가 있었으니까. 지리산이나 그 당시에 전라도 지역은 굉장히 뭐 한국 지역 전체가 다 못 살 때였지만 그래도 어쨌든 초근목피로 연명할 때 아니었습니까? 근데 또 새끼들은 대책 없이 많이 낳잖아요. 아버지는 빨갱이로 몰려서 일도 못하고 사형을 당했거나 잡혀서 죽었거나 감옥에 있거나, 그럼 엄마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야, 네 아버지는, 방금 지식이라는 전제를 드렸었죠. 네 아버지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네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너네들한테 내가 이렇게 가난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다. 먹을 거 이거밖에 없고 네 아버지만 살아 계셨더라면 너네가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됐었을 텐데, 이런 말들이 저는 밥상머리에서 자연히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한을 품죠. 예를 들어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의 그 이사장, 100년 전쟁으로 왜곡하고 친일 인명사전을 펴내는데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임헌영도 아버지가 빨치산으로 죽었어요. 형도 죽고 형 하나 또는 월북을 했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원경도 마찬가지고, 예, 박원순과 함께 역사문제연구소를 만든 땡중, 원경, 땡중. 그 사람도 여기저기 박헌영의 사생활하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걔도 이 집 저 집 전전긍긍하다가 지리산 빨치산 내에 들어가서 2년인가 또 생활하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어려운 것들을 부모로부터, 자기 환경으로부터 물려받으면서 증오하게 된 거죠. 자유주의, 자유대한 민주주의를 증오하게 되고, 군인을 증오하게 되고, 그리고 경찰을 증오하게 되고, 정권을 증오하게 되고, 나름대로 우파의 정권이었던 그 정권들을 증오하게 되고, 그런 불만 세력들이 계속 퍼져 있을 때 북한이 난파 간첩을 통해서 제일 먼저 포섭하는 게 누구라고요? 현 체제에 불만 있는 사람들. 현 체제가 너무 잘한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존경한다, 이런 사람을 포섭할 수 있겠습니까?
현 체제에 불만 있는 세력들을 포섭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더 몰리고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뒤통수 치는 관행에 대해서 저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반대한민국 정서로 갈 때는 오래전에 계속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처럼 심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김대중이와 김영삼의 악질적인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60% 이상은 박정희 대통령을 찍은 적도 많아요. 전라도 지역에서. 근데 그런 어떤 악감정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왜냐하면 김대중이가 빨갱이니까 그 빨갱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전라도 지역의 그런 어떤 정서를 너무너무 잘 아니까 그 사람들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러면서도 김대중이는 죽을 때까지 전라도는 나를 지지할 거야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호남은 외면받아왔다. 이 호남은 버림받아왔다. 이런 걸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지. 김영삼이처럼 멍청하게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500만 원 나를 따라올 거야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아주 뭐라 그럴까 정말 그 새끼는 정말 술수에는 정말 천재적입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빨치산과 거기에 불어온 서적들 물론 그게 역사를 막 따져가다 보니까 유배지였다. 그런 DNA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어떤 길은 역사보다는 저는 근현대사를 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방송을 준비하기 때문에 근현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좌익 쪽에는 그나마 지식인들이 좀 있었고 무엇인가 해보려고 나라를 위해서 해보려고 했던 어쨌든 자기가 주장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게 6.25 전쟁 그리고 빨치산 이런 것들로 이어지면서 그 가족들이 워낙 힘들게 살게 되고 그 힘든 가족들이 현 세대의 그 정부의 우파 정부의 아주 원한을 품게 된 그런 것들이 계기가 됐고 그런 원한을 품은 계기들을 촉발시킨 것이 김대중의 어떤 술수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반대한민국 정도 지금은 완전히 리틀 평양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기는 평양의 지부 정도로 보여집니다. 광주는 특히.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난초님 반갑습니다. 네. 더 있나요? 네. 하나 더 하고 넘어갈까요? 네. 강경장님의 질문이십니다. 미국의 저항에 부딪힐 걸 알면서도 지 생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예견하시는지요? 자, 미국, 그건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의 반대를 할 것이다. 자,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자주적이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북한 사관에 찌들어 있는 애들은 대한민국이 자주적이지 못하다.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정치적인 협의나 협상, 외교 자체를 미국과 하는 걸 서로 주고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외교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거래인데 일종의 주고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줄래? 이런 걸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식민지라고.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게 주체 사상인데요. 한국이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72년도 이전부터 62년도, 63년도부터 김일성이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한국이 예속돼 있다. 문재인이도 북한하고 협상을 하면서는 우리가 아래죠. 왜? 걔네가 정통성이 있으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는 자꾸 미국하고 동등하게 가는 건 좋은데 그거보다 위에 앞서서 가려고 해요. 야, 통일 문제만큼은 우리가 주체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나라가 주체다 이거예요. 너네는 간섭하지 말아라. 쟤는 지금 중도들이나 이런 눈치들을 보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야, 미군 떠나라. 주한미군 떠나라. 우리끼리 하겠다. 이렇게 할 새끼예요. 그나마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저 정도입니다. 그 사상이 어디서 왔냐? 임종석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주사파 시민단체 출신으로 올라가 있는 죄송합니다. 사회주의 과학원 출신의 조국 이런 새끼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가 주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 미국에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주체적으로 하자라고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게 주체 사상입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거예요. 니네가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실래요? 연방제가 되거나 북한이 완전한 CVID 핵 포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종전선언을 우리끼리 한다고 뭐 평화무도 어쩌고 평화협정을 하고 다 이어간다고 쳐보시죠. 대북 제재를 할 때 전 세계가 동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연방 국가를 제재하는데 전 세계가 동참을 할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북한한테 뭐 적화 통일을 당한다. 결국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국과 북한이 같이 하나로 저들이 말하는 연방으로 묶여서 계속 어차피 핵은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에 정신 나간 새끼들은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핵인데 왜 폐기하냐 이런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연방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 연방이 됐다라고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처럼 이 연방에 대해서 결의안이 들어가면 한국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삽시간에 망합니다. 수출로 벌어먹고 사는 나라가 은행 거래 마음대로 못하고 무역 제대로 못하면 무엇으로 살아나갈 거예요? 정말 풀뿌리로 나무 껍데기로 또 연명할 겁니까? 북한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고요. 안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미국의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고 미국의 눈치보다 우리가 더 주체성 이걸 가져야 된다라고 떳떳하게 보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머지 주사파 무리들한테. 미국이 따라가거나 미국의 정책이 좋다 하더라도 그걸 따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따라가면 난리가 날 겁니다. 문재인이를 정권을 찬탈하게 만든 그 세력들이 난리가 날 거라고요. 아직도 너가 미국 눈치를 봐야 되냐? 아직도 왜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지 못하냐? 그래서 걔가 얼굴마담이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혹시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어서 지금 우리가 화폐 개혁에 대해서 화폐 통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화폐 통합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점차적으로 이어져는 갈 겁니다. 근데 그게 급변적으로 이어져 가지 못하도록 무엇인가 돈을 찍어내는 것도 북한이 돈을 내겠습니까? 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냅니다. 그 헛개지랄도 다 여러분의 세금으로 내요. 북한과 한국의 공동으로 쓰는 화폐, 그 화폐로 다른 나라를 상대로 해서 결제수단으로 통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한국에 있는 원화보다 훨씬 더 절하가 될 거예요. 절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경제 분야에 아무리 문외한 일에도 이렇게 끌고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시위를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짧게 말씀드릴 게 북한 관광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론토 쪽에서는 북한 관광이 가끔 있었고요. 미국의 LA 쪽 동서부 지역 뉴욕 쪽에서는 북한 관광이 꽤 있었습니다. 중부 지역까지도. 근데 이 밴쿠버에는 아예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요즘에 뭐 한인 사회에 거의 나가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제가 늦게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북한 베이징 9일 그래가지고 고품격 노팁 노옵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광고가 그냥 식당에 탁하니 붙었더라고요. 드디어 밴쿠버에도 손을 뻗치는구나. 제가 이곳을 보니까 조선 국제 묘행사에서 위임장을 받은 캐나다 단독 에이전트 회사더라고요. 뭐였죠? 프로 여행사. 프로 투어라고 하는데 북한하고 어떤 협약을 맺었는 모양입니다. 캐나다 쪽은 니네가 다 해라. 이렇게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몇 군데가 있는 게 아니라 북미 내에서 전체 내에서 동부든 서부든 북한으로 사람들을 실어나르는 대행 업체가 재미교포연합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윤길상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자는 북한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사람이죠. 이 재미교포연합의 윤길상이는 북미 내의 종북 서열 1위 정도로 꼽힙니다. 그 정도로 얼굴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질적인 역할은 굉장히 셉니다. 이들이 돈벌이를 북한을 상대로 하는데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한 명이 무조건 북한을 들어갈 때 300불, 경비 제외하고 300불 정도를 낼 때 그 중에 한 100불 정도를 리베이트를 받는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계속해서 축적을 해나가면서 북미 내의 종북 세력들을 넓혀나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한번 보내면 청년을 보내든 장년을 보내든 조금이라도 유력 인사가 거기 들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걸리는지는 제가 조금 뒤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사이트를 키워나가자 이제 민족통신의 노길남이가 화가 난 거예요. 야, 우리도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재미교포연합 저 윤길상이한테만 돈을 주냐? 북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나도 사람 보낼 테니까 나한테도 돈 줘. 이래서 그 북쪽
북한과 직접적으로 합의를 합니다. 북한은 얘 윤길상이한테만 주겠다고 독점을 줬다가 아니 그래 너도 해봐. 그러면서 노길남이한테도 그런 특혜를 똑같이 주죠. 그래서 북미의 종북 세력 서열 1, 2위 노길남과 윤길상이가 서로 싸움이 붙은 적이 있었어요. 돈 때문이죠. 네. 그래서 걔네들이 보내는데 또 노길남이도 똑같이 300불을 받고 그중에 100불을 리베이트를 받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움이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번엔 협력 대상들, 그러니까 포섭 대상들을 북한으로 보낼 그런 대상들을 넓혀나가는데 아주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노두돌이라는 단체가 또 하나 있습니다. 노두돌은 제가 바로 세운 종알종알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친북 사이트가 아니라 완벽한 종북 사이트입니다. 노두돌이라는 단체가 뉴욕에 거점을 두고 있으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학생들 1.5세, 2세들의 교민들을 한국 방문도 시키고 북한 방문도 시키는 방문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리베이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는 제가 알아본 결과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얘네들이 1.5세대, 2세대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죠. 자, 한국은 어디를 데리고 가느냐? 민노총 시위원장, 위안부 관련 할머니 면접, 그리고 사회적으로 용산 참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런데 세월호 그 시위탑 이런 데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발전된 그 역사들 그리고 한국인의 정신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렇게 시끄럽고 완전 쓰레기 나라다 이런 걸 주로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프로그램 거기에는 어딜 가느냐 주체 사상탑 그다음에 평안하고 한적한 평양 시내 이런 데들을 보여주면서 가난하지만 자부심을 갖고 잘 살고 있는 나라 이렇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는데 천병적인 역할을 하는 게 노두돌이라는 단체입니다. 이렇게 북한 관광을 통해서 일단 북한에 입국을 시키고 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북한이 알아서 하겠죠. 그런 단체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작년 그 재작년쯤 됐죠. 예, 영국에서 북한에서 해외 유력 인사들을 대상으로 시바지 공작을 펼치고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영국의 미러지 그 다음에 텔레그래프지에서 소개를 한 게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다뤄놨는데 혼혈촌이라든지 북한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는 걔네들이 주요 대상하는 게 정치인, 언론인, 그다음에 사업가, 그리고 종교인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북한에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해서 섹스 비디오를 만들든 시바지 공작이라고 할 정도로 딱 배란기에 있는 아리따운 여성을 그 사람이 여성을 싫어한다고 해도 샤워하고 나오면 알몸에 여성이 들어가 있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한 부분 춤을 좋아한다 그러면 정말 유혹적인 춤을 춘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잠자리를 같이 갖게 만들고 그 잠자리로 비디오도 찍히겠죠. 그리고 임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옥과에 소속된 어떤 예쁜 여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영국의 일간지니까 당연히 근거 있는 말들을 썼겠죠. 우리가 그냥 추측으로 언론사 사장들 노무현이가 46명을 데리고 갖다 바쳤다. 그 언론사 사장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 자, 누구의 자식이 지금 북한에서 크고 있을까? 이런 것들은 추측이지만 이건 추측이 아니라 기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정치인들이 만약에 걸려들었다. 그러면 무조건 북한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포용하라는 정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선전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를 예를 들어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 방지법을 통과시키기 굉장히 원했죠. 그리고 그걸 빨리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경제 법안들이 줄줄이 엮여 있으니까 이것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할 때 제일 발끈한 게 하여튼 야당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북 의원 그런 새끼들은 전부 다 발끈해가지고 시간 끄기 작전 필리버스터 이런 거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며칠에 걸쳐서 결국은 걔네들이 스스로 포기를 했지만 이 테러 방지법 자체가 북한을 테러 국가로 보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사찰을 받는다.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의 자유 침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발의가 돼서 전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한국 내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세력의 간첩들이 대부분 다 잡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북한에 어떤 약점들을 잡혔길래 그럴까요? 전부 다 종북이라 그럴까요? 분명히 무엇인가 약점을 잡혔겠죠. 그 약점을 잡힌 것 중에 가장 크게 쓰고 있는 게 시바지라는 거죠.
북한 관광을 통해서. 걔네들은 첩보 요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일 먼저 내가 포섭할 대상이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뭐냐를 파악하는 게 1단계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으로 접근하는 거고, 여자를 좋아한다 그러면 여자로 접근하는 거고, 보석을 좋아한다 그러면 보석으로 접근하는 거고, 여러 가지 접근, 유명세를 좋아한다 그러면 유명인이 되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조건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먼저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그 물고기가 가장 좋아하는 미끼를 낚싯바늘에 꿰어야 그 물고기를 낚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유력한 인사들이 방문이 됐을 때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정치인들은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북한 회사들과 합작 사업을 계속 벌이거나 투자를 늘려나가도록. 북한이 투자할 근간이 없잖아요. 히토류가 아무리 많다 그래도 조사돼서 정확하게 매장량이 밝혀진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많은 양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런데 북한의 투자를 뜬금없이 하려고 해요. 이건 여담이지만 이런 면에서 정주영 할아버지도 북한에 혹시 자식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고향이니까 그렇겠지만 그 할아버지가 뭐 살아생전에 워낙 밝혔으니까 당연히 북한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정도로, 아니 소떼 1000마리라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갖다가 먹여 처먹여 살려야 됐었습니까 그게? 그리고 현대에서 앞장서서 유람선을 띄우고 금강산 관광 개발을 하면서 그때 퍼준 돈이 2조 9천억 정도 됩니다. 5천억, 6천억 이런 게 아니라 북한에 들어간 돈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관광객이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무조건 북한에다 지불했던 돈, 안 들어가도 한 해 50만 명이면 50만 명의 돈, 2명이 들어갔어도 50만 명에 대한 해당하는 돈을 갖다 집어넣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내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지원을 해서 숨통을 트게 만들어줬죠. 약점이 잡히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 민족끼리라는 그거 이유 하나로, 우리 민족끼리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도 그냥 갖다 돈을 퍼주겠다. 사업가가 아주 기반 인프라가 전혀 없는데 거기다가 내가 돈을 투자해서 뭔가 공장을 세우고 뭔가 물건을 생산해내겠다? 도로가 그렇게 개판인데 항만 시설 하나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가 않은데 한 서너 시간 갈 철도가 2박 3일 4박 5일을 가고 있는데 거기다 투자를 한다고요? 아프리카가 낫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거기다 투자를 한다라고 계속 목매달려 있는 애들은 북한의 현지처가 있을 가능성, 자식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건 제 눈으로 목격한 건데, 예전에 중국 투자붐이 한참 일었을 때 단둥, 심양 이런 동북삼성 그쪽에 가면 그 기업인들 한 7, 80%는 제가 알기로는 현지처가 있어요. 정말 진짜 한심한데. 근데 북한이 없겠습니까? 아 정말. 자, 언론인에게는 어떤 거 할까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쓰라고 하겠다. 또 북한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비방적인 기사를 쓰게 하겠다. 그러면 언론사 사장단 다 갔을 때 오마이뉴스 이런 찌라시부터 시작해서 프레시안, 걔네들이 왜 북한이라는 건 목을 맬까요?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 이건 진짜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종교계, 제가 무슨 뭐 스님이나 목사님들을 모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만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중국에 많이 가지는 않았어도 한두 번 갔을 때에도 들려오는 소리, 진짜 술집에 가면 만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그런 거 이외에더라도 종교계 인사에게는 또 자선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쟤네들을 인권적으로 정말 불쌍한 종교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콩 주고 쌀 주고 우유 주고, 그게 다 군인들한테 가는지 어린아들한테 가는지, 어떤 단체들, 이런 단체들은 가서 감시도 하고 직접 주기도 합니다만 그 이외 단체들은 다 현물과 돈으로 보내잖아요. 보낸 게 끝입니다. 그걸 가장 많이 보냈던 새끼가 임명진 그 새끼고요. 어떤 분이 댓글에 임명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시길래 간단합니다. 그 임명진은 제가 조만간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걔는 진짜 개쓰레기 새끼예요. 걔가 자한당에 오는 그 순간부터, 온다고 하는 순간부터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 2, 3일을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고도 남아있던 자한당의 우파라고 하는 정치인 새끼들은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급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쨌든 종교계, 정치계, 그 다음에 뭐 언론, 기업인, 이렇게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북한에 쓸모가 있는 사람이라면
포섭 대상으로 삼고 방북을 했을 때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인종성별을 가지지 않고 방북을 하지 않아도 그 미인계를 써서 해외로 파견해서 걔네들의 유력한 그나마 힘이 있는 사람들의 상대로 애를 가지고 그걸 볼모로 잡기도 하고, 볼모로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약간 중하위권 국가들은 뭐 그래 북한에 애 있으니까 한번 깔 테면 까봐, 난 내 뜻대로 하겠어, 너네들 더 이상 협조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유력한 곳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있는 이런 사람들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걔네들을 집중 관리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아주 충성된 전사로 양성을 한답니다. 전문적으로. 그러면 피부색이 다 달라요. 까만색, 하얀색, 금발, 파란 눈, 이런 애들이 북한에 간첩이 돼서 해외로 나가는 거죠. 이런 양성들을 하고 있는 게 북한의 시바지 공작. 그건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사는 밴쿠버에까지 이제 북한 관광이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걸 보고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좀 알려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김평호 변호사 아시죠? 김평호 변호사님을 개인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좋은 조언도 듣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마치고 나서 혹시 북미 전체를 투어하면서 강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능력으로야 당연히 그건 힘들고 어느 곳이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최대한 가겠다. 왜냐하면 1.5세 2세들의 종북화도 정말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좌익화가 아니라 북한이 선전하는 매체 쪽으로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한국 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북미 내에서 특히 LA, 뉴욕, 시카고 이런 큰 곳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사모, 사람 사는 세상, 이 사람 사는 세상은 문재인 빠들이 모여있는 아주 정신적으로 뇌에 회충 키우는 애들이 있는 곳이 사람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LA 시국회의, 노두돌 말씀드렸었죠? 이런 애들이 다 연대해가지고 문성근이와 장준호 아들 장호준이라는 목사 새끼, 그 목사 새끼하고 미주 희망연대 이런 거 또 만들어갖고 노무현 사진 띄우고 5월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 하는 곳이 지금 북미입니다. 자, 그 북미 내에서 대적할 수 있는 한국의 우파 단체도 거의 전무한 상태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한국의 본교회로부터 압력을 받아서인지 우파 강연회조차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게 지금 현 실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우리가 우파 자체 내 어떤 단체들을 좀 양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젠장 당신은 누구야 책 기증운동에 대해서도 제가 도움을 요청했고 아마 김평호 변호사님과 그 사모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 같습니다. 자랑은 아니고요. 김평호 변호사님 사모님이 바로세움 종알종알 애청자랍니다.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나마 앞장서서 깨어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 또 우파에 그나마 지금 나와서 이 나라를 걱정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런 소수의 무리들이라도 가야 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에 꾸준하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늦었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촉박해집니다. 제가 저렇게 서두를 정도면 왜 서두르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자기 동력이 약화되는 걸 느끼기 때문에 연내에 자꾸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거죠. 연내에 개헌도 될 겁니다. 연내에 종전선언이 되고 연내에 우리도 모르게 어느 날 뉴스에서 딱 보듯이 자, 전작권 환수가 드디어 됐다.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절차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갑자기 해체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사를 대처할 부대를 새로 창설을 한다. 이걸 먼저 내보내겠죠. 창설을 하면서 한미연합사 이제는 해체를 해나가기로 하겠다. 한미연합사가 없어도 이 부대가 대신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할 거다. 참 눈에 안 봐도 화납니다. 현대 세상, 현대의 상황은, 한국 상황은 종북을 알면 걔네들이 보여요. 저는 경제 분야 이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나머지 걔네들이 해나가고자 하는 방향은 눈으로 확실히 보인다고요. 제발 좀 뭉쳐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야 합니다. 전국적인 한국 내 조직망이 뼈대만이라도 갖춰지면 정말 저는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 이 말을 딱 함과 동시에 그 다음날 학생들 한 10명이라도 나가서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유튜브 대놓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대한민국을 대리하라고 뽑은 문재인 너가 거기서 뭐 기자회견장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겠죠. 당신이 국민의 의중을 묻지도 않고 종전선언이라는 것들을 마음대로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어딘가, 너를 고소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 중간 사람들은 눈치 봅니다. 앉아있는 세력이 더 많은지 저쪽에 나가는 세력이 더 많은지. 앉아있는 세력이 더 많으면 다 앉아있어요. 근데 나가는 세력이 더 많으면 슬슬 일어나고 그쪽, 그 군중심리가 워낙 강한 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도들은 저 세력이 더 강하면 야, 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슬슬 거기 합류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합류할 수 있는 시발점을 청년 중도들한테 좀 우리가 알리는 걸로 시작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지루하실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만큼 팍팍팍팍 이 진행이 돼가지 않으면 정말 마음이 급합니다. 절절합니다. 여러 가지 이 이슈별로 치유도 해야 되고 이슈별로 기자회견도 해야 되고 지속적인 투쟁들을 이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참여인원도 그리고 자금도 아주 턱없이 부족해요. 나머지 우파라고 지금 관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커다란 정치 세력만을 보고 계시는데 제가 그분들이 제발 제 방송 좀 봤으면 좋겠어요. 커다란 세력만을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커다란 정치 세력으로 무엇인가, 예를 들어 김진태와 조원진 그 두 분이 합친다고 해도, 김문수가 거기까지 가세한다고 해도 지금 정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아주 센세이션을 정치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다음 총선에서 그 세 사람이 아니면 우파 여럿이 모여가지고 과반수 이상을 가진 그런 정당을 만들어내든지,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먼저 접근하셨으면 하는 그 제 생각은, 조금 실망해서 태극기 집회에 저것도 팔이고 저것도 팔이고 아유 난 모르겠다 나중에 한번 니네끼리 통합하면 나오마, 이런 사람들을 맨투맨으로 좀 가셔서 그곳이 대한문이든 동아면세점 앞이든 또는 서울역이든 서로 욕하지 말고 결집할 수 있는 준비들, 투쟁하고 교육할 수 있는 준비들을 우리가 힘들지만 좀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 다음에 그 인원들이 모여서 집회 끝나고 또는 집회가 없는 평일 그런 시간들, 하루에 한두 시간들을 통해서 중도들, 청년들에게 책 기증도 하고 플라이어도 나눠주고 지속적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활동들이 좀 이어져 가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또 오늘 여러분께 많은 부탁들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군가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군가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차게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게, 이거를 목소리로만 내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아니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안계빈님의 질문이십니다. 젠장, 당신은 누구야? 책 읽으면 잡발이 한눈에 보입니다. 저도 구매해서 열심히 읽어요. 읽고 기증하면 작은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신무장하자고 하시면서 백악관은 국민청원이 없나요? 이 정권이 어떤 주사파들인지, 극렬 반미운동 한 것들인지 청원에서 이 정권의 실체를 알릴 수는 없는지요? 애타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젠장 당신은 누구야? 이것으로 제가 교육에 중점을 두고 방송까지 시작하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일은 앞으로 계속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이 일로 청년의 마음을 뜨겁게 불살릴 수는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1, 2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좌빨들이, 종북들이, 좌익들이 20년, 30년 동안 해온 거 우리가 언제 그것들을 다 해나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걔네들이 20년, 30년 해왔지만 우리는 그 해온 과정들을 제가 책으로든 또 다른 방송으로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벤치마킹이잖아요. 자, 여기서부터 얘네가 겪었던 시행착오는 겪지 않고 계속 우리가 더 빨리 개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최단기간 내에 한 2, 3년 정도, 이 책이 한 10만 권 이상이 퍼지고 인물별 종북 새끼들의 그 행적들을 낱낱이 밝힌 것들,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의 정책 비교, 정치, 외교, 안보, 문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상세한 비교표, 조그만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중도들이나 청년들한테 뿌린다면 걔네들은 눈으로 볼 수만 있게 만들어낸다면, 왜? 언론 방송에서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라도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2, 3년 내면 나라가 뒤집어질 거라고 저는 그 부분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늦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7살, 8살, 한 달 다르고 1년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파의 이념 자체를 심은 것이 지금 청소년 중도들에게는 전무하기 때문에, 특히 청년들에게는 아주 전무하기 때문에 나무가 심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눈에 보이게 띄게 자랄 겁니다. 저는 그건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좌익들처럼 어딘가 숨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가꾸고 지키고 싸워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 미국에 대한 청원 문제입니다. 자, 미국이 이 주사파의 종북의 실체를 알릴 수 없느냐? 미국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13년도에 서석구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이 우파 활동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때에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의 종북 세력들, 반미주의자들, 이 반미주의자들의 일정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블루유니온의 권유미 대표하고 같이 미국의 국토안보부, 그 다음에 FBI, CIA에 다 제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미국 내의 첩보망, 정보망들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제가 하나 드려보죠. 미국을 우리가 의지를 해야 될까요? 네, 의지해야 됩니다. 자, 의지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러나 의지만 하고 있지 말자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의지만 하고 있다가 미국이 정말 미국에 굴기에 의해서 방향을 틀면 우리는 아무 대비책 없이 죽어버리는 게 되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정말 우리를 우방국으로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응원을 하되 우리 한국 내에서 우리끼리도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주장이거든요. 미국만 쳐다보면서 뭐 북복하라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만 어쨌든 그리고 트럼프도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1950년대에는 우리가 너희를 대신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줬지만 이젠 너희 스스로 피 흘릴 때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이 정말 멋진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려야 된다고요. 아무도 우파니까 얌전하게 아니면 점잖게 이런 것들을 이어가겠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미국을 기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미국이 정말 잘하는 것. 미국을 싫어하는 애들도 미국을 음모론자로 몰고 가지만 미국은 이런 걸 정말 잘합니다. 이 나라가 꼭 필요하다. 근데 이 나라의 지금 현 정부가 미국의 또 세계 평화에 정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이 세워져 있는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정부 외에 군대라든지 세력들, 불만 세력들을 키웁니다. 아프간도 그렇고요. 정권을 잡고 있는,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을 잡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항할 세력들을 미국이 키운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그 세력들을 이용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든지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배후에서 아무도 모르게 지원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미국에서 합니다. 그 공작들을 총괄하는 곳이 CIA이고요. CIA는 국외, FBI는 국내니까 FBI나 국토안보부는 좀 빠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주로 합니다. 전 세계 나라에서. 질문에 답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첫째, 자, 미국의 백악관에 청원하는 청원 사이트가 있느냐? 있습니다. 청원한 사이트가 있는데 미국이 단순히 문재인의 실정을 알리는 청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큰 효과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은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CIA에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다 올렸습니다. 이미 그들은 정보라는 게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조각들이 아니잖아요. 이 조각들을 전부 다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첩보를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정책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걔네들은 방대한 양을 이미 다 수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박지원의 아들이, 딸이 북한에 이렇게 자랐고 어떻게 어디에 살고 있고 눈깔도 역시 개눈깔이더라,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청원을 하는 거 좋은 그런 여러분의 열정, 질문하신 분의 그 뜨거운 마음,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지만 그때 이슈별로 CIA에 제보하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밴드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많이들 나와 있는데 CIA의
반미주의자를 제보하는 사이트에 또다시 한 번씩 올려서 신고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나 백악관에 청원했다고 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미국은 다 알고 있다. 미국의 정보량, 구글이 미국 정부에 협조할까요? 전 세계의 대부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글이? 아닙니다. 미국은 다 알고 있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미국의 국익이 될까를 놓고 점치고 있는 거죠. 걔네들은 가진 자니까. 우리들은 칼 끝에 선자고. 이렇게 만든 문재인이 그 새끼를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만 때가 되면 죽여야죠, 반드시.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네, 또 박성원님의 질문이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으로 폼페이오의 방북 취소가 되었지만 북한에서 이번에 트럼프한테 편지를 2통, 즉 김영철 쪽과 김정은 친서가 갔다고 들었습니다. 김정은 쪽은 김영철 쪽보다는 약하다? 비둘기파? 김정은 젊고 자신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도 얘기하고 내부 분열 쿠데타 가능성도 있다고들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언론에서 들으셨는지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그냥 개소리입니다. 네, 김정은의 제가 완벽한 확인을 받지 않고 김영철이가 따로 보냈다라는 것들은 그냥 외교 관례상 너는 내 상대야, 너는 내 상대야 이런 것들을 표시하기 위함이지 내용이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김정은이가 외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나 모르게 네가 편지를 보냈단 말이야? 그럼 당장에 목을 치겠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한국 내 언론이라는 개새끼들이 꼭 그런 식으로 몰고 갑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 있지도 않는데 제가 정말 그 패널들 중에서 패주고 싶은 패널 새끼가 김병묵이었나요? 나는 감이 있어서 안다고 기자 출신이라는 새끼가 감병묵 편집위원장인가도 했었죠. 조선 월간조선. 그 감병묵 이런 새끼들 보면 아니 기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냐니까 나는 감이 있어서 잘 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불법 탄핵이 한참일 때, 선동이 한참일 때 그런 새끼들이 몰고 가는 교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종북 주사파보다 더 나쁜 새끼들이 언론 새끼들이에요. 있는 사실만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가지고 있는 지식만큼,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 판단하고, 그 판단하는 것이 좀 미심쩍을 때는 다시금 찾아가지고 알아가는 그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중산층, 선진국 시민들의 삶이에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는 어떤 범죄가 딱 나왔다. 그러면 꼭 뉘앙스를 풍겨요. 이 손석희 이런 새끼도. 이제 공은 미국에 던져졌습니다. 이런 개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게 JTBC 그놈이 그저 헤드라인으로 뽑았던데요. 아니 소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세뇌를 시키고 있다고 제목만 보면서 미리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건 뉴스가 아니잖아요. 예능이지. 어쨌든 제가 뭐 툭하게 이런 말만 나오면 흥분을 잘합니다. 자, 하나 더, 그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그냥 개소리로 보시면 됩니다. 모든 게 다 김정은의 통제하에 이루어졌고 너는 내 레벨이니까 나한테 편지 받아. 너는 내 레벨이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고 이건 온건 비둘기파, 아니 무슨 참새파, 비둘기파, 독수리파 단어 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김정은이는 체제 보장을 위해서 어쨌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게 제 결론이고, 북한은 체제 보장을 너네들한테 보장해 주겠다. 그러나 CVID가 먼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을 앞쥐고 그 북한의 카드로 중국을 노려서 무역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게 전체적인 그림으로밖에는 안 보여집니다. 그 안에 무슨 일이 어떤 것들이 왔다 갔다 하든 그 문재인이가 병신새끼처럼 연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 종전선언을 지가 해지도 참가자 대상자도 아닌데 그딴 헛소리를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 큰 틀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 몽크씨님의 질문입니다. 대전차 방호시설을 철거하고 있던데 베트남이랑 똑같이 흘러가는군요. 몇 년 안에 들어올 듯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할런지요. 참 대책을 말하라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대전차 방호벽, 이제 남자들은 또 다 아시고 그 휴전선, 그 DMZ 근처에 사시는 분들,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 경기도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큰 콘크리트 철거물을 양쪽 큰 기둥처럼 쭉 세워놓죠.
그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GP철수라는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우리가 밀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침략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어적인 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 야, 여차하면 우리가 치고 들어간다.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 라고 처음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어쨌든 우린 방어적인 측면에 있는데 이 각 사단, 그 다음에 군단별로 자기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전방의 1사단 같은 문산에 있는 곳이다 그러면 너네들은 여기서 3일을 방어해라. 그리고 후퇴를 해라. 3일 동안 시간을 벌어내는 거죠. 이런 그 작계들이 있습니다. 작전 계획들이. 그렇게 각 작전 계획들이 있는데 지금 문재인은 GP를 우선 철수하고 제일 위험한 거 가드포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멀리서 볼 수 있는 것들을 이미 철수하기로 합의를 했고 시범적으로 지금 철수가 들어가고 있죠. 비무장지대 지뢰를 다 제거한다. 이 방어벽은 눈에 보이는 거라 여러분들이 더 불안해합니다. 지뢰, DMZ 내에 지뢰 받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멧돼지나 이런 것들이 다니면서 지뢰를 잘못 받아서 뻥뻥 터지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 지뢰를 다 철거를 하고 제거를 하는 작업들이 조만간 들어갈 겁니다. 합의 다 끝났습니다. 그 남북한 평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러면 좌정들이 또 그러죠. 잠깐 옆으로 세겠습니다만 박근혜도 좌정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네 박근혜도 말이야 거기다 평화공원 조성한다. 그거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됐을 때요. 아니 북한이 핵 폐기에 들어가고 완전히 그런 평화 무드가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진행하겠다는 거지. 지금 당장 생태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어쨌든 GP도 철수하고 거기 DMZ에 있는 지뢰도 철수하고 철조망도 이제 조만간 걷어지겠죠. 그렇게 왕래할 수 있는 길을 다 확보를 한 상태에서 어느 날 새벽에 탱크가 딱 밀고 들어오면 그나마 남아있던 군인들이 총으로 저지를 하죠. 저지를 하면서 방어를 해서 이틀이면 이틀, 3일이면 3일 계속 지키면서 서서히 철수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탱크가 쭉 지나갈 때 더 이상 지나가지 못하도록 지연작전을 쓰는 게 그 방어물입니다. 콘크리트를 쭉 세워놓고 그걸 폭파해서 탱크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길게 부연 설명하는 이유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건 지금 철거해야 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철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이거는 평화통일이 평화협정이 되고 그 다음에 북한의 핵폐기를 하든 안 하든 우리끼리 한미연합사 미군 철수가 되고 다 되고 나서 철거해도 늦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전차 장애물 방어벽을 철거하는 이유는. 근데 그걸 해요. 저는 정말 이걸 놓고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지금도. 왜 할까? 진짜 전쟁에 대해서 길을 터주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 지들도 제일 먼저 죽는데 지금 전쟁이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전쟁이 나는 순간 한국 경제는 굉장히 많은 나락으로 떨어질 거고 이전까지 쌓아왔던 탑들이 많이 무너질 거고 그래서 쟤네들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합쳐지는 완벽한 통일이 아닌 연방의 통일, 체제가 다르고 이념이 달라도 이 국가, 이 정부 이렇게 간다. 1국가, 2정부, 2체제 이렇게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연방으로 갈 텐데 전쟁을 하려고 방어벽을 물고 길을 터주고 있을까?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쇼맨십입니다. 뭐라도 하지 않으면 정은이의 마음을 돌리기 힘드니까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부터 순서도 없이 그건 맨 마지막에 해도 상관없다니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가 이런 나라였다라고 해서 거기다 세워놓을 거예요. 기억하자. 우리 분단의 아픔을 이젠 다시는 분단되지 않도록 하자. 이런 기념비적인 걸로라도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걸 눈에 보이는 걸 철거하려고 아주 애를 씁니다. 그것은 김정은에게 보이기 위한 거.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만큼 하고 있다. 이런 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을 한다면 김정은이가 지금 함부로 쉽게 쳐내려오지 못하겠죠. 한순간 누르는 순간 지금 미 항모부터 해서 미 군단이 오키나와에는 원점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으로 향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그런 부분은 많은 쪽에 전쟁이 지금 걔가 시작하지는 않을 거라는 쪽에 많이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신 분처럼 왜 방호벽을 허무느냐? 그냥 쇼업이라고 보여집니다. 방호벽을 허무는 건 정은이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이거 좀 봐달라.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는 안 보입니다. 방호벽이 있든 없든 그거는 2, 3일 정도의 지연, 물론 그게 계속 이어져 가면 철교도 폭파하고 한강다리도 폭파하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계속적으로 걔네들이 남아하는 시간을 이어 내려올 정도로 우리가 허약하지는 않죠. 그때는 미군 철수가 완벽히 됐으면 모를까, 되지 않았다고 할 때 미군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미연합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라 그러면 뭐 충분히 반격 가능하니까 6.25 때처럼 당하지는 않겠죠. 지금 여러분들도 제일 걱정하고 계시는 게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계속해서 북한은 우리가 열린 문으로 그냥 천으로 밀고 내려오고 저 밑에 쪽 지방에서는 간첩들이 한꺼번에 봉기해서 우리를 완전 양수협장으로 그냥 포위해서 섬멸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걸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건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여지고요. 지금 문재인은 김정은이한테 아부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냥 단순한 아부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나는 좀 봐달라. 우리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뭐 미국 심기 건드리지 말고 어떻게 평화협정이라도 좀 종전선언이라도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 방호벽 철거 정말 화나는 일이지만 크게 염려하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됐나요? 하나만 더 그만할까요? 네, 엄지님의 질문이십니다. 대전에 있는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철거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요? 참. 대전뿐만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의 형상 역시 지금 철거를 하라 했다가 박정희 대통령 형상을 지키는 그런 단체 모임에서 반대를 해서 영등포구에서 그 형상을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역시 제가 자료는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만 철거를 외치는 단체가 어떤 새끼들인지 제가 낱낱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철거, 동상 철거. 동상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상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생을 바치신 이승만 대통령을 굳이 그렇게 까내리고 동상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가? 자, 우파가 제가 이로 물어뜯어서 나무로 죽창으로 눈을 찔러서라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좌우와 세계의 좌우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세계는 지금 이념으로 싸우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이나 방향으로 싸우는 거지 이념으로 싸우는 나라가 없다고요. 한국만이 이념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원수입니다. 왜? 통일정부, 공산화로 된 통일정부를 세울 수 있었는데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내려와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한미방호조약도 맺어내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구주둔 할 수 있도록, 영구주둔은 아니죠. 우리를 지키면서 계속 우리가 커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완벽하게 종북 좌익들한테 철천지 원수인 겁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원래 순수한 나라의 좌와 우면 그래 이승만 대통령도 잘한 게 있어. 그러나 부정선거에 연루된 뭐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 않았나? 그럼 과가 얼마고 공이 얼마고 그래 우리 역사의 기록이니까 그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잘한 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 게 좌가 우가 똑같이 가져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에 대해서는 아주 치를 떨면서 어떻게 보면 일본 천황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토 히로부미보다 더 미워하는 것 같아요. 더 증오합니다, 얘네들은. 왜 그럴까요? 북한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다. 이 모든 원흉, 친일파가 세력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친일로 만들어간 게 이승만 대통령이고 박정희 대통령이다. 라고 근현대사를 완전하게 왜곡해서 써놨고 그걸로 아이들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철거가 된다고 해도 별반 사람들이 동요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하자는 거고요.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훌륭한지를 물어보세요. 애들한테 요즘에 중고등생 학생들한테. 아유 죄송합니다. 그걸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몰라요. 왜 훌륭한지를.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위대한 업적들을 이뤘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동상이 철거되든 안 되든 그냥 그쪽에서 젊은 새끼들 한 30, 40대 되는 놈들이 동상 철거하자고 나오는데 우리 측에서는 막으러 가는 분들이
대부분 어버이 연합 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애가 아예 없어요.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연계된 세력들이 아예 없다고요. 결국 조금 지나면 다 철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이 동상으로 아주 노무현이 동상으로 아주 대한민국을 북한처럼 물들여 가겠죠. 왜? 시체파리로 세운 정권이니까 그 시체파리를 동상을 세워서 우상화로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대안을 물어보셨는데 저는 대안은 시민단체가 나가서 그 지역 주민 정말 적극적으로 나가가지고 그것들을 막는 수밖에 없지 않냐. 자, 법적으로도 왜 철거해야 되느냐. 법적으로도 따져서 묻고 메가다 동상을 장군 동상을 철거하려고 2005년도부터 그 개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지금도 걔네들이 지금 동상 철거하려고 13년 동안 투쟁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동상 막으려고 13년 동안 투쟁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그 동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도와 청년들 교육을 지금이라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대안 이외에는 저는 별로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정말 그 대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도 또 늦었습니다. 많은 분들 이제 한 300여 분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정도 지켜주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세움 종알종알 기록 영상 같은 것들 20분짜리는 조만간 만들어서 계속 이전처럼 진행을 해갈 거고요. 이거는 이슈별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기 위해서 또 청년들과의 토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간 방송을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거기에 많은 질문들 준비를 좀 해가지고 와서 서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현 시대를 개탄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들도 알아가고 또 힘의 결속력을 모으는 결집시키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